그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181명 전원이 살아서 돌아왔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상자조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는 한국 항공사고조사 역사상 가장 무거운 한 문장이었죠. 그 비행기는 새떼와 부딪히고도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그 비행기는 엔진 하나로 180도를 선회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바퀴 없이 동체로 활주로에 배를 붙였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해낸 그 비행기가 마지막 20초 안에 부딪힌 단 하나의 물체. 그것은 규정상 그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될 구조물이었습니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선택이었죠. 실화를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이 채널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며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침 9시 3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끝.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이 콘크리트로 덮인 높이 2m의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새떼와 충돌해 엔진 하나를 잃은 채 바퀴를 펴지 못한 동체 착륙을 감행한 뒤였습니다. 그 마지막 20초. 탑승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모두 181명이었습니다. 그중 179명이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고 단 2명만이 불이 붙은 꼬리 부분에서 구조됐죠. 한국 국적 항공기 사고 사상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 국내 땅 위에서 일어난 항공기 사고로는 사상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두셔야 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김영헌. 이 이름을 잠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건 안에는 18명 중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179개의 이름과 179개의 다음 주. 우리는 그 모두를 한 번에 부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중 몇 장면을 함께 기억해야 하죠. 가장 어린 희생자는 3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고윤우. 아빠 고강인 씨의 직장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것을 기념해 떠난 그 가족의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아빠 고 씨는 사고 몇 시간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온 가족 첫 해외여행 1차. 밤 비행기 타고 처음 해외 가는 아들. 첫 여행 도장 쾅. 사진 속 이 아이는 코끼리의 등 위에 올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와 악어와 홍학을 모두 가까이서 봤다고 흥분이 최고조라고 그런 평범한 자랑을 아빠는 그 밤에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같은 시간 이 가족은 원래 12월 30일에 돌아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날 밤 하루 먼저 돌아올 수 있는 비행편이 생겼다는 연락이 왔고 그 가족은 하루 먼저 돌아오는 2216편을 탔다고 전해집니다. 단 하루, 그 하루가 이 가족의 전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매주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낙이었다고. 그 유일한 낙이 그 하루의 변경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또 다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일행은 모두 9명. 78살의 외할아버지 배모 씨가 맞이하는 팔순을 축하하기 위해 떠난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첫째 딸 부부와 그들의 자녀 1명, 둘째 딸과 그녀의 자녀 3명, 3대에 걸친 9명 모두가 그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아 동행하지 못한 둘째 사위 한 사람만 가족밖에 남겨졌죠. 그는 뒷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같이 가서 같이 죽었어야 했다고. 그 집에는 이제 강아지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이름은 푸딩이. 이 강아지는 이웃이 데려가도 자꾸만 원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귀소 본능 때문이었죠. 결국 한 동물보호단체가 유족의 허락을 받아 구조했고 1월 5일 푸딩이는 서울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족의 위패 앞에서 푸딩이는 짖지 않고 조용히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가족의 죽음을 아는 듯한 그 침묵이 많은 시민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인하대학교에 합격한 한 예비 신입생도 그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합격을 기념해 아버지 그리고 같은 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던 남동생과 함께 첫 가족 해외 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죠.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이 가족 여행을 다녀온 뒤 2주 후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12년 지기와 일본 여행을 가기로 약속해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권 도장 2개가 한 달 안에 찍힐 예정이었던 것이죠. 그 약속이 이제는 지켜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여행을 못 갔던 60대 부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녀가 희귀병을 앓고 있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이 부부는 평생 장녀의 곁을 지키느라 여행 한 번을 나가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은 그래서 특별했죠. 장녀를 이모의 손에 맡기고 큰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다녀온 해외여행. 그러나 두 분은 돌아오지 못했고 장녀는 부모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지금도 그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가정에 남은 가장 무거운 숙제가 되어버린 이 이야기가 참사 이후 한국 사회에 또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세종장영실 고등학교의 자매 2명, 2학년과 3학년. 외할아버지의 팔순 잔치를 기념해 엄마, 남동생, 외조부모, 이모 가족과 함께 떠났던 그 9명의 가족 안에 이 자매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남은 친구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달 뒤에 졸업사진을 같이 찍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는 지킬 수 없게 됐다고. 지역 방송의 한 기자도 그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광주방송총국 소속의 김혜린 기자. 그녀는 평소 업무에 밀려 미뤄둔 휴가를 마침내 이번에 방콕으로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의 뉴스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그녀는 돌아올 수 없게 됐죠. 이 뒤에 이어진 합동 분향소의 추모의 줄 안에 방송국 동료들과 선후배들이 말없이 서 있던 그 장면을 많은 시민이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청 전 현직 공무원 8명, 전라남도 교육청 사무관 5명, 목포시청 직원 2명, 그리고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평범한 직장인과 주부와 학생들.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4개 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최소 1명씩 총 72명이 그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분석됐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만 85명, 사망자의 92% 이상이 서남부 지역의 주민이었죠. 한 도시의 한 지역이 집단으로 상을 치르는 일. 이번 참사가 광주와 전남에 남긴 상처는 그 숫자로도 다 옮겨 적을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179명의 이름 뒤에는 각자의 평범한 다음 주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식, 다음 달에 졸업사진, 다음 해에 입학식, 한 달 뒤에 일본 여행과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 이 평범한 계획들의 총합이 그 20초 동안 한꺼번에 꺾였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실화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 아침의 20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20초는 사실 그 비행기 안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4년 전 활주로 끝에 설계 도면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새벽 2시 29분에 이륙한 제주항공 2216편 보잉 737-800 기종이었습니다. 기장은
공군 출신의 40대 베테랑 파일럿, 부기장 역시 민간 항공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비행은 평범한 귀국편이었죠. 오전 8시 54분 43초. 이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관제탑과 처음 교신했습니다. 활주로 1번 방향으로의 착륙 허가를 받았죠. 그로부터 약 3분 뒤, 관제탑은 이 항공기에 조류 활동 주의를 전달했습니다. 무안공항 주변은 갯벌과 철새 서식지가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무안공항에서 접수된 조류 충돌 건수는 국내 지방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이 공항이 이 자리에 세워졌을까요? 왜 갯벌과 철새 서식지 옆에 이 공항이 자리 잡게 됐을까요? 왜 그때 이 위험한 위치가 공항 부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질문들이 이번 참사의 가장 깊은 뿌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항의 위치는 정치적 논리로 결정됐다는 오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경제성과 안전성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의 논리가 앞섰다는 것이었죠. 조류 서식지 4곳에 둘러싸인 공항이 어떻게 정식 국제공항으로 인가될 수 있었는지, 이 질문은 참사가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항공 전문가들과 조류 생태학자들 사이에서 반복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한 번도 공항의 위치를 되돌릴 만큼의 무게를 갖지 못했죠. 그 오랜 무시가 그 아침 한자리에서 마침내 대가를 치른 셈이기도 합니다. 8시 59분, 기장은 메이데이를 선언했습니다. 엔진 가운데 하나에서 새 떼와의 충돌 흔적이 확인됐고 유압 계통에도 이상이 감지된 상태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오른쪽 엔진만 가까스로 출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조종사는 복행을 시도했지만 충분한 고도를 확보하지 못했죠. 비행기는 급히 기술을 돌려 활주로 19번 방향, 정반대 방향으로의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의 전승준 교수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구간의 조종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 쥐어 짜내듯이 비행 출력을 높여서 어찌됐건 활주로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 부분만 보면 엄청난 조종 기술이라고. 블랙박스의 일부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 항공 전문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내놓은 평가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그 75초의 판단이 다른 방향으로 갔더라면 비행기는 활주로에 닿기도 전에 인가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그 안에 있던 181명뿐만 아니라 비행 경로 아래에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 마지막 75초를 끝까지 붙잡은 것은 그 조종석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9시 2분 57초. 바퀴를 펴지 못한 그 기체가 시속 232km로 활주로 끝을 넘었습니다. 동체로 활주로에 배를 댄 채 미끄러지던 그 비행기가 마주한 것은 활주로 끝에서 약 264m 떨어진 자리에 서 있던 구조물이었죠. 콘크리트로 덮인 높이 2m의 흙 둔덕. 그 위에 철근 구조로 설치된 방위각 시설, 곧 로컬라이저였습니다. 동체 착륙에 성공한 그 비행기는 이 둔덕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기체는 산산이 부서졌고 곧바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이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죠. 구조된 생존자는 단 2명. 화염이 일기 시작한 꼬리 부분에서 구조대원들이 끌어낸 2명의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왜 그 활주로 끝에 그런 콘크리트 둔덕이 서 있었을까요? 이것이 이후 1년이 넘는 조사와 국정조사의 가장 깊은 질문이 됐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곧 아이카오의 규정은 말합니다. 활주로 주변의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충격을 흡수하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성질의 구조물로 설치돼야 한다고. 전문 용어로는 frangibility, 곧 파손성이라 부릅니다. 이 원칙은 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 비행장 시설 설치 기준에도 담겨 있었죠. 그런데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서 있던 그 로컬라이저는 흙 위에 콘크리트 상판이 덧대인 정반대의 구조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설계가 그 아침의 20초를 참사로 바꾸었습니다. 더 문제가 된 것은 개량 공사의 기록이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진행된 이 개량 공사의 입찰 공고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부서지기 쉬운 구조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고. 그러나 실제 용역 보고 과정에서 이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고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국정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두께 30cm의 콘크리트 상판이 오히려 덧대어진 것이죠. 규정을 검토하라는 지시와 실제 공사 결과가 정반대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왜 그때 공사 감독자와 설계 용역사는 이 규정의 위반을 막지 못했을까요? 왜 그때 4년에 걸친 공사의 어느 단계에서도 이 흐름이 되돌려지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들은 단지 한 공항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가 어떻게 자신의 안전 규정을 지켜왔는지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공정의 역주행 속에서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의 어떤 관계자도 이 역주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공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2020년의 그 설계 단계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콘크리트 상판을 반대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바꿔달라고 끝까지 요구했다면, 만약 4년에 걸친 공사의 어느 중간 보고 자리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설계의 방향을 되돌렸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져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질문을 함께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고 조사의 또 다른 축은 블랙박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전 약 4분 7초 동안 이 비행기의 블랙박스, 곧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자료 기록 장치가 동시에 작동을 멈췄다는 것이었죠. 한국방송공사의 심층 취재팀이 뒷날 이 4분 7초를 추적 보도하며 35개의 영상으로 그 비행 궤적을 복원했지만 그 짧은 공백의 내부는 끝내 완전히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 시점에 두 개의 기록 장치가 동시에 멈췄는가? 단순한 전원 이상인가? 아니면 유압 계통과 전기 계통 사이의 어떤 연쇄 고장인가? 이 질문은 지금도 완전히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항공 자체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습니다. 사고기는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국내외 8개 공항을 오가며 13차례의 비행을 거듭한 상태였습니다. 공항에 머문 시간은 한 비행당 평균 1시간 남짓. 이 시간 안에서 정비까지 끝내야 한다는 빡빡한 일정이었죠. 제주항공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항공기 평균 가동 시간과 평균 기령이 모두 가장 높은 항공사였다는 사실도 사고 이후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 사고 다음 날에는 같은 기종의 다른 제주 항공기가 착륙 장치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많은 시민의 공분을 샀죠. 그리고 공항에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조류 퇴치 담당 인력. 규정상 무안공항에는 조류 퇴치 담당자가 최소 2명 이상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 그 아침에 근무하고 있던 조류 퇴치 담당자는 단 1명뿐이었죠. 조류 퇴치에 사용되는 장비 또한 차량 1대, 폭음 경보기 11대, 엽총 4정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국내 공항과 비교하면 현저히 열악한 수준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새 떼가 몰리는 갯벌 옆에 공항이라는 지리적 조건에 이 열악한 장비, 이해하기 어려운 이 조합이 그 아침 한자리에서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의뢰한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완성되던 날, 그 보고서의 결론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2025년 3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이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공식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약 9개월의 분석 끝에 보고서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그 활주로 끝에 그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사고기는 동체 착륙 후 지면과의 마찰을 통해 에너지를 흡수하며 약 770m를 활주한 뒤 멈춰 섰을 것이라고. 그 경우 기체의 급격한 파손이나 폭발은 발생하지 않고 탑승자 181명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중상자조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고. 2026년 1월 8일 국회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2020년에 개량 사업 당시 정밀 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의 구조물은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했다고. 국토부가 규정 위반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약 1년이 걸렸죠. 사고 직후 국토부는 법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2025년 1월에 당시 박상우 장관이 규정의 물리적 해석만 따른 것은 아쉽다고 한 발짝 물러선 이후에도 명시적인 규정 미준수 인정은 하지 않았죠. 그 1년 사이에 유족들이 겪어야 했던 싸움의 무게, 자식의 이름 옆에 놓여있던 그 한 줄의 법 위반이라는 문장을 인정받기 위해서 유족들이 걸어야 했던 거리, 많은 시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참사 이후 수습은 오래 걸렸습니다. 179명의 희생자, 전원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2025년 1월 1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4일,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충격과 폭발로 신원 확인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개의 작은 유해 조각이 확인될 때마다 그 유해는 각자의 유족에게 전달됐고 장례는 다시 치러졌습니다. 이런 절차가 2025년 2월 중순까지도 이어졌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죠. 한 번의 장례로 끝나지 않는 이별. 그 긴 이별이 유족에게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재난이었습니다. 참사 이후의 풍경은 또 한 번 많은 시민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일부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틀 전 주식시장에서 제주항공 주식에 대량 매도가 있었다는 식의 글이 올라왔고 무속과 특정 국가를 엮은 음모론도 등장했죠. 2026년 2월 부산지방법원은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유포한 2명의 유튜버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큰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 영상을 제작했다고 판시했죠. 유족이 입은 고통은 그 법정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 온전히 유족의 몫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을 두고 지금도 한국 사회 안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종사의 판단, 제주항공의 운영 일정, 무안공항의 시설, 국토교통부의 규정 해석, 설계 용역을 맡았던 회사. 이 가운데 어느 자리가 가장 무겁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공항시설의 안전 기준입니다. 한국의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몇 곳은 활주로 주변 시설이 국제 기준에 맞는지 여전히 재검토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러지기 쉬운 구조라는 원칙은 항공사고 역사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살려온 원칙이죠. 이 원칙이 단지 서류상의 규정이 아니라 실제 시공 현장의 규칙이 되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이 참사가 남긴 가장 구체적인 숙제입니다. 이 제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신라대학교 항공운항학과의 김광일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고 전해집니다. 로컬라이저가 활주로에서 300m가 아니라 500m에 있더라도 파손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얼마나 쓰려고 콘크리트에 박아 놓느냐고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이 지적을 반복해왔다고 합니다. 공항 활주로 주변의 단단한 구조물이 사고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이 사건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증명해 보였죠. 둘째, 저비용 항공사의 운항 체계입니다. 48시간 동안 8개 공항을 오가며 13번의 비행을 거듭하는 일정. 1시간 남짓의 공항 체류 안에 정비와 청소와 승무원 교체가 모두 끝나야 하는 구조. 이 구조는 단지 한 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저가의 가격을 당연하게 여겨온 시장과 규제 전체의 산물이기도 하죠. 탑승권의 가격이 싸질수록 그 안에 숨어있던 안전의 여백은 얼마나 얇아지고 있는지. 이 참사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이 질문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셋째, 사고조사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사고조사의 주체인 국토부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의 대상인 국토부 산하에 속해 있다는 점은 사고 초기부터 유족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았던 지점이었습니다. 조사의 대상이 조사의 주체 안에 있을 때 그 조사는 얼마만큼의 진실에 닿을 수 있을까요? 항공 선진국들은 대부분 사고 조사 기구를 국토교통을 담당하는 부처와 완전히 분리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 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역시 이 참사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넷째, 유족의 자리입니다. 131세대의 유족은 참사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료 공개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싸워왔습니다. 개별 상담과 진료만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아픔. 유족들이 한 공간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요구가 오래 묵은 뒤에야 정부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난 이후 유족을 한 공동체로 지원하는 체계. 이 당연한 체계가 아직도 이 나라에서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 이것이 참사 이후의 참사로 기록되고 있죠. 유족협의회 김유진 공동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입장은 그동안 유가족들이 제기해온 의문이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유족들은 국회의 국정조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혀왔습니다. 설계 용역사,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제주항공. 이 참사와 연결된 모든 연결점이 한 번은 공개된 자리에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였죠. 그럼에도 이 사건에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멈춘 그 4분 7초. 그 사이에 이 비행기 안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유압 계통과 전기 계통 사이에 어떤 고장이 두 개의 기록 장치를 동시에 멈추게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한, 이 사건의 기술적 재구성은 여전히 한 장면이 비어있는 그림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빈자리가 언젠가 채워질 날을 유족과 조종사의 동료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나 주변에서 들어본 비슷한 사건이 떠오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셨거나 알고 계신 또 다른 실화가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조용히 남겨주십시오.
소중한 제보는 저희가 직접 찾아보고 분석해 다음 이야기로 정중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맨 처음에 남겨두었던 한 이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김영헌, 기억하십니까? 그는 그 패키지 여행의 18명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아내, 두 아들까지 4명의 가족, 팔슨 여행을 떠난 배씨 가족 9명, 그리고 목포에서 온 50대 5명. 그 18명은 모두 함께 방콕 패키지 투어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영헌 씨는 사고 당시 인도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는 함께 여행을 마친 뒤 다른 일행들보다 3시간 일찍 인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그 3시간의 차이 때문에 2216편에 타지 않았죠. 그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의 가족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두 아들도 그와 함께 여행한 나머지 17명 전원이 그 20초 안에 돌아오지 못했죠. 그는 뒷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족뿐 아니라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따라온 6살 여자 꼬마아이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는다고. 18명 중에 저 혼자 살아남았다고. 왜 고통은 저의 몫이냐고. 참사 1주기가 되던 2025년 12월 김영헌 씨는 제주항공 참사라는 4글자를 차량 전체에 랩핑한 트럭 한 대를 몰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국방송공사 광주방송총국의 한 주기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인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해결해줄 나라가 아니라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고. 결국 제대로 밝혀지는 것이 없어서 그 차량을 몰고 전국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 사람의 트럭 한 대가 한 참사의 목격자가 되어 이 나라의 길 위를 굴러다니는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더 이어져야 이 사회가 이번 참사의 진상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이 이야기의 가장 무거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트럭 한 대가 지나간 길 위에서 어떤 사람은 트럭을 세워두고 한참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말없이 다시 자기 길을 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낯선 이들이 한 유족의 트럭 앞에서 함께 멈춰 섰던 그 짧은 순간들이 지금 이 나라가 이 참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가장 작은 단위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한 사람의 고통이 거리에 나선 뒤에야 비로소 공동체의 고통이 되는 이 구조 자체가 이 참사가 남긴 또 하나의 무거운 질문입니다. 무안공항의 합동 분향소 앞에는 매일같이 꽃과 편지가 쌓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며칠에 한 번씩 같은 자리로 찾아와 외손녀의 위패 앞에 과자 한 봉지씩을 놓고 간다고 전해졌습니다. 한 아버지는 예비 신부의 이름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일어서서 돌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조용한 장면들이 쌓이는 동안 한국 사회는 이 참사를 단 한편의 사건이 아니라 한 시대의 숙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사고일 주기가 되던 2025년 12월 29일 전국 곳곳에서 다시 한번 추모의 촛불이 켜졌고 이 촛불들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179개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다음 한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는 약속. 이 약속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그 20초 동안 한꺼번에 꺾였던 179개의 다음 줄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호명합니다. 한 유족은 훗날 참사 일주기의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179명의 이름이 이 사회의 안전 기준을 한 자리 높여두고 간 이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이름은 사라지지만 한 참사가 남긴 숙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 숙제가 이 나라의 다음 공항과
다음 항공기를 바꾸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이 참사를 기억해온 모든 시민의 마음을 대신한 한 문장이었죠. 그 한 문장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오래 안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179개의 이름이 다음 공항의 안전 기준을 한 자리 높여두고 간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함께 오래 안고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그 이야기 역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